자, 먼저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지금도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계속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객기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꼬리 부분은 여전히 새카맣게 그을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전 8시쯤 동이 트고서는 더 많은 인원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지난 밤 사이에도 조명을 켜고 기체 안팎에 대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잔해를 일일이 들춰가며 진행된 수색 작업은 밤 9시쯤 마지막 실종자 2명을 찾아내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수색은 탑승객들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등 유류품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는데요. 날이 밝으며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 수색을 하고 있지만 착륙 과정에서 폭발과 기체 분리로 탑승객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간 탓에 수색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의 원인으로는 조류 충돌과 랜딩 기어 미작동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수거한 여객기 블랙박스를 분석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여객기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옮겨 분석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또다시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사고 여객기와 동일 기종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제주항공 긴급 회항은 정확히 언제 벌어진 겁니까? 네, 문제가 된 항공편은 오늘 오전 6시 37분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101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전 7시 40분을 전후해 제주공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포를 이륙한 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수를 돌려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16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은 해당 항공편 탑승객에게 랜딩 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습니다. 이후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내려 항공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항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회항한 기종은 보잉 B737-800으로 어제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를 일으킨 기종과 동일합니다. 이번 참사에서 해당 기종은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국토교통부가 현재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브리핑을 갖는데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고승희 교수님, 조금 전에 또 제주항공에서 랜딩 기어 이상으로 또 회항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사고와는 좀 연관성이 많이 없긴 하겠지만 많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용자분들이요. 아무래도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 랜딩 기어 다운을 하려고 했거나 랜딩 기어를 업하려고 했을 때에 이상한 증상이 보였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안전 지수를 확보하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랜딩 기어라고 하면은 어제도 저희가 사고 장면을 좀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착륙하는 데 있어서 안전적으로 착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들이 좀 종종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유압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절차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절차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또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고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수행한다면 사실은 2중, 3중으로 그런 장치들은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랜딩 기어가 사실 뭐 자동으로 안 돼 있고 수동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까지로만 보면은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제주항공도 또다시 회항했다. 랜딩 기어가 좀 이상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어제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조심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가
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고 현장 목소리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명 피해입니다. 탑승객 총 181명 중 부상 2명, 사망 179명으로 전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중 141명은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8명은 DNA 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탑재용 항공 일지 등 사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회수하였고 증거자료 분석 등 사고 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수거된 블랙박스는 금일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하여 분석 가능 여부부터 우선 확인 후 분석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참여를 하기로 했고 보잉, 그다음에 CFMI 엔진 제작사는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일 관제 교신 자료 확인 및 관련 관제사 면담과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입니다. 12월 29일 일요일 22시 30분부터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5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괄 상황반, 유가족 지원반, 사고 수습반, 법률보험 지원반, 그리고 지역 언론 대응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사고 수습 상황 브리핑, 또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 절차 안내, 그리고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자 김민정입니다. 그 사고에서 로컬라이저 까지 부딪히는 과정에서 사고를 치렀다는 지점을 보는데요. 사고 난 지점에 대해 궁금한데 활주로 끝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323m라고 하셨는데 콘크리트로 부셨던 로컬라이저 까지의 길이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아까 199m입니다. 199m. 네, 다음 이재영 과장님. 네, 대한경제 이재용입니다. 그 정체 착륙 이후에 충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흙으로 쌓인 dun덕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유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공항 내에 dun덕을 만드는 게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공항만 좀 특수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dun덕 위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다른 공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여수공항 또 포항 경주공항과 같은 공항에도 이런 어떤 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이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MBN의 이호근 기자님. 네, MBN 이혁근 기자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가 일부 손상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이 얼마나 손상된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공기 운영 체계 점검을 예정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저께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블랙박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블랙박스 중에 이제 한 개가 외관이 손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거는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중에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일단 이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지금 훼손이 됐고 또 이 훼손된 이 가운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또 추출할 수 있을지 이런 더 선별 작업부터 오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사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경향신문 계신가요? 경향이신가요? SBS. 후속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네, SBS 정준호 기자인데요. 어제 폭행 후에 남쪽 방향으로 착륙을 했는데 착륙했던 지점이 활주로의 어디 지점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행기의 경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착륙 지점은 대략 그 활주로 1구 방향으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이제 확인이 될 거고, 그 활주로 01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폭행을 하면서 활주로 1구 방향으로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진로는 이제 1구 방향의 3분의 1 지점 먼저 활주로 착지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활주로 끝을 이제 초과해서 이탈했습니다. 예, 부산일보. 아까 전 질문 중에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까? 아까 뭐 몇 개 공항만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공항은 또 어떤 건지 뭐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방위각 시설은 일단은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그 방위를 이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밑에서 아래에서 이제 신호를 주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항행 안전 시설의 한 종류인데 이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냐, 그는 상당히 공항별로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어떤 파일 형태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어떤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 말고 다른 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김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주요 공항들은 공항정책관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 집계를 못했는데요. 김포라든지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지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라든지 말씀드린 여수라든지 무안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해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뉴스원. 뉴스원 조용입니다. 그 무안 같은 경우는 철저히 도대지인데 애당초에 그 공항이 들어서는 안 되는 지역의 공항을 좀 무리하게 지어서 이번 사태 좀 키운 게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 입장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오늘 분석 여부 이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좀 소요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신지 그거 또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보도가 나갔는데 이제 제주 항공편 그 동일비종 랜딩 기어로 이제 회항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기종 자체에 대해서 아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그 무안공항 그 전략과 환경 영향 평가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이 공항 운영 시에 조류 이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 필요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류 기피제 사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류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활동, 그리고 뭐 서식지 제거, 또 배수로 차단을 통한
공항 내 유입, 유인 차단 이런 어떤 다양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그렇게 그 공항 운영 기관에서 활동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OBS 두 번째, 세 번째 예. 답변 주시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랙박스의 어떤 그 상태를 좀 보고 그 안에 정보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떠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그 블랙박스를 서울로 이제 시험센터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상황을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제주항공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안전감독관을 지금 제주항공에 이제 급파를 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활동을 오늘 아침부터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토부 6차 브리핑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무안국제공항에 임시안치소가 희생자를 위한 임시안치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 자, 유족들은 황망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자, 당국이 현재 희생자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기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희생자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곳 대기실에 나와 소식을 기다린 분이 많았는데요. 대학 기숙사에도 임시 숙소가 꾸려졌지만 많은 가족이 밤새 공항에 마련된 텐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탑승자 지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가족들 DNA를 채취해 희생자와 대조하는 작업이 밤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희생자의 검안과 검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만 최소 하루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영안소는 무안공항 내부 경납고에 마련돼 있습니다. 탑승자 가족들은 유족회를 꾸려 전체 시신이 확인되고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는 개별적인 장례 절차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합동 문양소는 오늘 11시쯤 무안군 스포츠파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 대기실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희생자들이 안치된 임시 안치소 상황 알아봤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자는 2명입니다. 2명은 현재 서울로 이송돼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모 기자, 생존자들에 대한 이제 밤새 치료가 이어졌었는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마곡동의 이대 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생존자 2명은 모두 승무원으로 각각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입니다. 두 승무원 이곳 이대 서울병원에서는 30대 남성 이모 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승무원 모두 사고 당시 비행기 꼬리칸인 후미 비상구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돌 과정에서 후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가족들 요청에 따라 이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측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결과 제9, 제10 흉추 골절, 그리고 좌측 견갑골 골절, 또한 좌측 제1, 제10 늑골 골절이 진단되었습니다. 깨보니까 구조돼 있더라, 이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사고 이후에 기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료진은 환자의 트라우마 우려 문제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 주치 소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뇌 손상은 아직까지 진단 내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고 이후 시간 및 환자 상태의 호전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 이후 진단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대 서울병원에 남성 생존자가 있고 또 다른 이 여성 승무원은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고요? 네, 20대 여성 승무원 구모 씨는 목포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포에서 구 씨를 치료한 전문의 소견인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셨을 때 우측 두피 쪽에서 열상이 있고 그쪽에서 출혈이 좀 심하게 있으셨고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듯한 경험이 났고 연기가 났다. 이제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생존자는 각각 입원한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서울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토부와 현장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는데 어쨌든 사고 원인 관련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결과 나올 때까지 예단하지 않고 저희가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승희 교수님. 예. 조금 전에 국토부 6차 브리핑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은 블랙박스가 수거를 했는데 한 개는 일단은 외관이 손상돼 있다라고 해서 언제 이게 온전하게 분석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착륙 지점이 사고 여객기 무항공항 착륙 지점이 활주로 19방향, 19 거꾸로죠. 원래 1방향이 아니라 첫 번째 거꾸로 된 착륙 방향의 3분의 1 지점에 여객기가 착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활주로가 굉장히 2.7km 되나요? 그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의 착륙만 했어도 좀 미끄러지는 속도가 좀 저항이 길면서 멈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3분의 1 지점 거의 끝부분에 좀 착륙을 했다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블랙박스가 데미지가 있다고 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가 아니래도 그 조정실 음성 기록 장치가 있고 또 관제사와의 교신 내용들이 또 있고 또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또 하드디스크가 비행 기록을 하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장탈형으로 또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단은 기본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되고 그 블랙박스는 이제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NTSB나 또 항공당국이 관여해서 추후에 계속 파악이 될 것으로 보조적으로 또 추가 확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활주로의 착륙 지점은 현재 지금 우리가 무항공항 2,800m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3분의 1인 약 900m 정도의 착륙을 했다고 보는데 통상 저희는 그 착륙을 할 때 300m에서 500m에 착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는 속도가 많았다. 속도가 많은 것은 착륙 기아가 내려가 있지 않고 그 저속에서 양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랩 장치, 그 양력 장치, 날개 부분이요. 예, 날개 뒤에 있는 이제 꺾어져서 내리는 그 플랩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그것이 속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활주로에 도달하기 전에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는 속도를 좀 더 가지고 왔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300에서 500m에 착지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 900m 정도에 착륙을 했다면 그 정상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규정대로 착륙을 했다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보잉을 운영하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면은 그 3분의 1 또는 뭐 2,000피트 그러니까 한 700m 이내에 착륙하도록 회사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착륙 이후에 우리가 바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장치들 작동하지 않은 것들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뭐 안티스키드 시스템 또 스포일러 뭐 리버스 또 매뉴얼 브레이크 등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계통들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다만 조종사가 기술을 좀 들어서 에어브레이크를 잠깐 쓸 수 있는 건데 큰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날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바퀴가 없이 활주로를 닿았기 때문에 더 미끄러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활주로 끝에는 정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기장 입장에서도 정지하면 비상탈출까지 명령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겠죠. 네. 그러나 비상탈출도 개시 못할 정도로 정지하면서 대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네, 저희가 방금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국토부에서 3분의 1 지점, 활주로 3분의 1점에 착륙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1200m 지점에 착륙을 했고 1600m 미끄러지고 충돌을 했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를 해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상 착륙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종체 착륙이면 랜딩 기어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미작동이 된 거죠. 미작동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랜딩 기어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류 충돌 때문에 랜딩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다,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류 충돌이 일어나서 일단 엔진의 가격이 되면 엔진을 손상을 시켰을 것이고 엔진이 부작동됐을 때 전기나 유압이나 다른 계통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유압으로 작동되는 그 랜딩 기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랜딩 기어 레버를 작동을 했는지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에 손상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착륙 시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가 착륙 시도가 아니라 강화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항공사 절차대로 고라운드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이 사고 여객기와 동일 기종인 보잉 737-800 이 항공기를 한 30여 년 가까이 좀 직접 운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류가 충돌했을 경우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통상 저희들은 이제 그 조종사 창문에 새가 지나간 흔적이나 깃털이나 또 착륙 후에 점검할 때 그 랜딩 기어 부분에 새가 죽은 흔적, 깃털이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하죠. 네, 엔진 속으로 그렇죠. 조류가 들어갔다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작은 새들, 뭐 참새 정도의 작은 새들은 사실은 그 엔진 안에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빨려서 들어가고 약간의 데미지를 주면서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레이드가 손상됐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정도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러기나 청둥 오리나 이런 큰 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비행기 기체에 많이 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바로 맨 앞에 보이는 그 우리 선풍기 팬 같은 엔진 블레이드를 바로 손상을 주었을 거고 그 팬이 깨지면서 나머지 부품들도 가격을 했기 때문에 엔진은 서서히 추력을 잃고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어쨌든 1차 착륙 실패 후에 뭐 조류 충돌이든 1차 실패 이후에 2분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보통 흔히 이 공항 주변을 뭐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선회를 하면서 착륙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끔 시야 확보를 할지 그래야 되는데 불과 한 2, 3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한 바퀴도 돌지 않고 바로 착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뭔가 긴박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시간과 고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않고 바로 고라운드를 수행을 했는데 그 강화 접근 단계에서는 나머지 엔진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파워 레버를 증가해서 상승을 하려고 했을 때 나머지 엔진도 증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 한쪽 엔진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 다른 쪽 엔진도 같이 동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엔진은 바로 지금 눈에서 보일 정도로 분명한 데미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고요. 나머지 왼쪽 엔진에는 차후에 데미지가 있어서 서서히 추력 손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그래서 데미지가 상승하는 거기도 예를 들면 이제 좀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그 오른쪽 엔진은 새 10마리가 들어가서 통째로 바로 데미지가 눈에 보이듯이 지금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보였던 거고 지금 왼쪽 엔진에도 뒤에 보면 연기가
살짝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그렇다면 그러면 새 한 마리가 들어간 건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승 중에 추력을 넣었을 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가 두 이게 엔진에 다 크게 한 이상이 바퀴를 있다. 돌고 예. 또 시간을 확보해서 매뉴얼 랜딩 기어를 다운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그럼 빨리 바람도 잔잔하니 네. 반대로 내려야겠다라고 긴급한 판단을 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다시 상반되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착륙하는 것을 유심히 지금 영상을 계속 보면 속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추력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착륙 후에 오른쪽 엔진은 리버서가 언락이 돼서 리버서가 열렸거든요. 오른쪽 엔진에. 리버스가 열렸다는 말은 어떻게? 리버스가 열렸다는 반대 추력을 썼다는 건데 네. 그 반대 추력 오른쪽 엔진이 정지됐더라도 반대쪽 하이드롤릭이 작동을 해서 오른쪽 리버서 락을 풀고 하이드롤릭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 전기가 있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반대로 생각할 때 그러면 왼쪽 엔진은 추력이 있는 거네라고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선배 조종사들도 하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고 제작사나 항공사에서도 이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급박하게 180도 선에서 급박하게 내리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긴박한 절박하다. 상황이 있다. 예,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관제사랑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기장 부기장 간의 어떤 대화, 어떤 그 협동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록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제 그 엔진 오른쪽 엔진 지금 눈에 선명할 정도로 연기가 튀어나왔기 이상 때문에 있는 건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통상 그 여객기를 타 보면은 시동을 걸 때도 쾌쾌한 냄새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시동 걸 때 기내 안으로 들어오죠. 약간 냄새가 나긴 그렇죠. 합니다. 어떤 그 좀 아시는 손님들은 그것마저도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 반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시동을 걸면서 반대로 배기가스가 반대로 기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두 엔진이 문제가 있다면 그 연기들이 기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연기가 있는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른쪽에 엔진이 그런 순간에 팝업 현상이 일어나고 서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불규칙한 공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기가 일부 냄새나 연기들이 기내에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걸 긴박한 걸로 오인할 수도 있다. 가정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사실 기장은 안타깝게도 일단은 사망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됐고요. 그렇다면 관제사와 기장 간에는 어떤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관제사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하거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음성 장치가 공개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관제사와의 그 인터뷰 면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80% 이상 많은 것들이 일단 기본 개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얼마나 긴급하고 급박하게 목소리가 다급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사고 발생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에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 주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활주로 중간쯤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활주로 19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시 01분경에 활주로 진입 착륙 허가를 받고 02분경 활주로 한 여기 진입 부분의 한 3분의 1 지점 중에 접지를 하고 03분경에 활주로를 초과해서 충돌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FDR이나 나중에 교신 기록이나 조합을 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단이나 조금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가 있을까요? 비행 고도까지는 네, 국토부 상황을 봤는데 송정 기자 보면은 차근차근 이 시간별 분 단위로 해서 국토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사고 경위를 쭉 설명을 했는데 저희도 한번 보도하면서 한번 정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국토부에서 브리핑한 것과 비슷한데요. 일단 사고 여객기는 오전 8시 54분에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3분 후에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여객기에 관제탑에서 새 대와의 충돌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2분 후인 59분 사고 여객기 기장이 구호 신호를 보냅니다. 이른바 메이데이라고 하는데요. 메이데이를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데 현재까지 왜 이런 메이데이를 요청했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많습니다. 여객기가 날아오는 이 새 무리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조난 신고를 요청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죠.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당초 상륙해야 하는 방향의 01활주로 반대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반대 방향의 19활주로를 통해서 착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3분 후에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간이 관제탑에서 이 경고에서 사고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재 무안공항에서도 이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 대상으로 또 유가족도 있는 것 같은데 화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것도 듣고 오시죠.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09시에 폭행 후 재접근을 시도했는데 통상적인 절차는 01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5,000피트까지 올라가서 자선회에서 5,000피트까지 올라가서 홀딩 포인트에서 홀딩하다가 뭐 다시 01 방향으로 착륙하든지 이렇게 한 절차인데 이때는 조류 충돌로 인한 사유인지 어떠한 사유인지 019 방향으로 조종사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09시 1분에 19 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09시 2분에 활주로 착륙을 접지했는데 대략 활주로 끝 19 방향 시단으로부터 한 1200m 정도 되는 지점에 접지를 하였고 09시 3분에 항공기가 충돌하여 크래시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시간대별로 말씀드렸고요. 질문 받을까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이렇게 특수한 곳에서 보면 빈턱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공항에는 없는 빈턱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 빈턱이 있는 거예요? 예, 로컬라이저라고 항행 그 착륙 시설이 있는데 그 착륙 시설 밑에 이제 이렇게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만드는 시설 기준에 따라서 그 설계되고 시공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그 사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고 조사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개연성을 열고 다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콜라이저 위치나 콘크리트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위치는 뭐 그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재질이 아마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국제 기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국내 기준이 다 완성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매뉴얼에 이제 뭐 안테나를 설치할 때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콘크리트는 사실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네, 그 부분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받침대 이야기인데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폭발을 한 게 로컬라이저 그 콘크리트에 부딪혀서 폭발을 한 걸로 조사 결과가 확인됩니다. 아니, 그렇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안공항에 보면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네, 교수님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1차 착륙을 시도할 때 어떤 조류 충돌이 있은 이후에 다시
고어라운드라고 하죠. 복행을 해서 올라가는데 네. 그 고도가 얼만큼 나오느냐를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그때 상승해서 상승 파워 레버를 놓고 상승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왼쪽에 살아있는 엔진이 정상적인 추력이 나왔느냐 네. 하는 부분 중요하죠. 그러니까 왼쪽에 네. 엔진도 뭔가 손상이 네. 있었냐 정상이냐 이 여부를 보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그게 관심이 있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엔진 2개로 태평양을 건너가고 중간에 엔진이 하나 꺼지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노선 인가가 다 돼 있는 그다음에 항공기나 제작사에서 다 인계가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엔진 하나로도 정상 운행 가능할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예, 봐야 된다. 엔진 하나로도 충분히 비행기가 통제되고 조정할 수 있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제작이 되었고 그렇게 운항을 하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네. 내 조종사는 정상적인 절차, 훈련 받은 대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라운드를 한 이후에 급박하게 반대로 바로 착륙을 시도했을까?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추정 원인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로 인해서 오른쪽 엔진이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반대쪽 엔진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브리핑에서 얘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오른쪽이 먼저 분명하게 선명하게 부작동되는 것이 이제 보였고 네. 왼쪽도 약간 하얀 연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 오른쪽 엔진은 빨리 추력이 손실됐고 왼쪽은 파워를 넣었을 때 나중에 정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사실 새떼라고 해야 될까요? 큰 네. 뭐 현상이 좀 보였고 네, 네. 왼쪽은 좀 뭐 새 일부랄지 네, 뭐 한 마리랄지 이렇게 좀 손상이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추력이 떨어지는 단계에 있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착륙하는 걸 보면 속도도 많고 또 추력이 최소한의 추력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여 유압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쪽 오른쪽 엔진의 리버서가 작동이 됐다. 다만 랜딩 기어 시스템들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일러나 브레이크나 안티스키드 시스템들은 작동하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끄러운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활주로 끝에 세우지 못하고 활주로 끝을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보면은 일단 활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무안공항 활주로가 조금 좀 짧다. 다른 공항, 특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비해서 좀 짧다. 네. 이런 것도 좀 이번 사고 원인을 꼽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항의 설계 기준에 맞추어서 현재 이제 그런 항공기구 또 연방항공청, 항공당국의 기준에 의해서 다 설계가 되었고 네. 지금 저희가 울산공항도 많이 취향을 했지만 울산공항 2,200m에서도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교수님. 그리고 무안공항 2,800m인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바퀴가 내리지 않고 겨울철에 미끄러운 활주로에 내렸기 때문에 그 활주로 끝에까지는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송정 기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입장을 낸 바가 있죠. 활주로 부분이요. 네, 국토부는 이 활주로가 짧은 것 자체는 사고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었고 기존의 다른 여객기들도 계속 이 활주로에서 착륙을 했지만 사고가 없었다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인데요. 다만 이 무안공항 활주로는 현재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안공항 이 기존 활주로가 2,800m인데요. 네. 360m를 늘리는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60m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네, 그래서 내년 완공을 이제 목표로 북측 활주로를 연장하는 사업을 3년째 지금 진행을 했었고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까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활주로 길이만 놓고 보면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3.7km입니다. 네. 그리고 김포국제공항이 3.6km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를 하면 무안공항이 사실은 활주로가 좀 짧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양양, 청주공항보다는 길지만 다른 김해, 김포, 인천공항보다는 활주로가 좀 짧다는 게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고요. 일단 교수님 보시면 이 끝에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 여객기가 착륙을 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결국 외벽과 부딪혀서 이번 네. 큰 화재가 나서 참사로 이어진 건데 보통 이럴 경우에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네. 뭐 완충제라고 할까요? 예. 좀 차량이 부딪혔을 때 좀 네.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이 네. 있는 거를 좀 하는데 네. 지금 공항을 보면은 그냥 외벽입니다, 벽. 그래서 충돌했을 때 큰 화재가 난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항이 설계될 때는 지금 2,800m지만 양쪽으로 300m 이상의 또 안전지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시설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고 또 항공기를 운항할 때도 활주로 담에 침범할 거라고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그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고도가를 확보하고 시간이 있었다면 공항 당국에서도 그 폼을 준비한다든지 그 그물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조종사 입장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했다고 한다면은 그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10분 거리인데 더 긴 활주로를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네. 조종사가 판단하도록 롱기스트 런웨이를 이용하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제작사 긴 입장에서는 활주로를 가능하면 이용하라. 긴 활주로를 운영해라.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료 문제인지 어떤 다른 추력 문제인지 다른 엔진의 긴박한 문제인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절차를 검토할 시간이 없이 반대 방향으로 바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불과 네. 지금 6분 만에 6분이라고 내렸다고 했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앞으로 규명돼야 할 과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 사이에서도 이 버드 스트라이크, 이 조류와 기체가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송정 기자, 이 목격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격자들은 항공기가 착륙을 위해서 하강하던 중 반대편에서 날아오던 새와 부딪혔다, 정면 네. 충돌을 했다, 이런 이제 목격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한 두세 차례 펑 하는 소리가 나서 불길이 확 일었다라는 이제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도 조류 충돌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누 폭발을 했다, 이런 목격담을 이제 구조대에게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남긴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 무안공항 그 관제탑이 사고 여객기가 착륙 직전에 이제 조류 충돌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라고 얘기한 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 사망한 승객이 가족과 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비와 비슷한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유가족 A 씨가 사고 직전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A 씨가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방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안타깝게도 유언을 해야 하나라는 이제 답장이 있었고요.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 일단은 뭐 추측하기로는 조류 충돌이 있어서 그다음에 기체에 뭔가가 이상, 엔진이랄지 다른 기체 결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조류가 충돌한 이후에 연쇄적으로 무언가가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에 손상을 줬고 그 엔진 손상이 전기나 유압, 개통들에 영향을 주고 그 랜딩 기어 레버를 작동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송 기자, 그리고 무안공항 주변을 보니까 논과 습지가 좀 많아서 조류가 좀 많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안공항은 서해안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 뭐 전남 무안군 현경면, 그다음 운남면에서 1만 2천여 마리 겨울 철새가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대규모 무안 갯벌 습지 보호 구역 등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철새들의 이제 중간 그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사실은 공항 건설 초기부터 무안 국제공항 이제 전략 환경평가제도 뭐 이런 곳에서 기체와 조류 충돌 위험이 있다라는 이제 그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류를 이제 그 멀리하기 위해서 폭음기라든가 그리고 경보기 설치, 그리고 레이저, 깃발, 뭐 LED 조명 이런 것 좀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어쨌든 기장으로서 30년 동안 보잉기를 운항을 하셨었고요. 네. 항공기 운전을 하셨었고 일단 무안공항도 혹시 이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무안공항도 제가 자주 이용했습니다. 네. 예. 현재 다니실 때도 그럼 조류가 출몰을 한다든지 네. 좀 활주로가 좀 짧게 느껴졌다든지 뭐 기장 당시 기장으로서 어떤 느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공항 당국 관제탑에서는 윈드시어 경보도 발령을 하고 윈드시어. 어떤 경보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돌개바람이 아. 불 때, 그리고 제주공항도 마찬가지고 네. 그 윈드시어도 코션일 때는 저희들이 복향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레드라는 그 레드 상황, 워닝을 할 때는 위험 상황 가차 없이 그냥 복향을 예. 하는데 종종 저도 있어 왔습니까? 그런 일은 아주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근데 조류 활동이 됐을 때도 그런 아마 단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해하기로는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이 있다라고 그냥 구두 경보 정도만 한 걸로 위험하니까 뭐 재상승을 해라 아니면 어딘가에서 홀딩을 하다가 조류 활동이 없을 때 다시 뭐 착륙 지시를 안내를 하겠다 그런 절차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새가 그렇게 고고도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데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겨울철 새들이고 덩치가 큰 기러기나 오리떼들은 많이 올라오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정도 고도면은 기아가 내리기 전이면 이미 700m 이상 한 1000m 정도까지 네. 그 되는 고도인데 네. 새들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기장으로 활동하실 때는 사실 무안공항이 지금 14개 지방 공항 중에 조류 충돌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서 기장들 사이에서는 무안공항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 좀 오갑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공항이나 조류 활동이 있고 어느 공항이나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안공항에는 새가 많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번 이번 항공기 어떤 기종인지 또 어떤 특성인지도 한번 볼 텐데 송지원 기자 이 보잉 737-800이라고 하는 기종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주공항에서 또 한번 회항이 있기도 했었고 해서 궁금한데 자, 교수님이 이 737-800 기종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이고 사용된 기종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잉사의 대표적으로 가장 많게 우리 5시간 거리에 동남아시아를 다닐 수 있는 기종이 보잉 737 항공이고 그 상대 회사인 에어버스 320 계열이 같은 이제 경쟁 기종인데 같이 판매도 많이 됐고 가장 항공사에서 운항을 많이 하고 무리 없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가 이 보잉 737 800 계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당연히 뭐 200계열, 300계열, 500계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체가 약간 길게 하고 자속도 좀 늘리면서 날개 끝에 지금 윙넷이라고 날개 끝에 팁이 약간 꺾여서 올라오는데 네, 좀 화면에 항공기 보이거든요. 양력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설계를 그렇게 해서 또 만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보잉에서는 자랑하고 있는 자부심 있는 항공기가 보잉 737 항공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런 사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사례랄지 뭐 엔진이 뭐 줄에 충돌했을 때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엔진 추력을 다른 한 대 쪽은 다른 쪽은 잃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지금 대략 한 10년 정도 됐지만 그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에서 이륙했을 때 그 기러기 떼가 그런 경우에는 기러기 떼가 대량으로 충돌해서 양쪽 엔진을 동시에 가격을 했기 때문에 네. 충격도 컸고 데미지가 분명했고 추력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기장이 파워를 줄이지 않고 파워 레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추력으로 고도를 3,000피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 더 높이 올라갔죠. 그래서 충분히 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자기가 거꾸로서 내려오니까 다시 회항을 했어요. 반대편 활주로까지는 자신이 없고 예. 좌측을 보니 허드슨 강이 있어서 그 허드슨 강이 그래서 그 기적이라고 겨울철에 하는. 허드슨 강에 착륙을 잘 했기 때문에 그때 네. 잘 구조가 다 됐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예, 허드슨 그렇습니다. 기적이 그런 일이 그렇게 됐군요. 있었고 또 이제 최근 그 일도 한 1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항공사지만 네. 그 조류 때가
이 항공기의 노주 부분에 웨다 레이더가 있죠. 그 안테나가 이제 네. 기상을 앞부분 안테나가 돌아가야 말씀하신- 되니까 안에 그 웨다 레이더를 가격을 해서 웨다 레이더 자체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또 창문 하나를 완전히 파손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계기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풍압이 많이 걸려서 기장, 부기장이 굉장히 그렇죠. 힘든 상황이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관제사가 그 쉽게 말해서 좌로 우로 고도 강하 다 좀 긴밀한 정밀 접근을 유도해서 착륙한 사례가 매우 위험한 사례가 있었죠. 그때도 생존자 없이 안전하게 착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무안공항에 또 긴급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4월에 임명되셨고 한 분은 19년도 12월에 임명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4월, 19년 12월. 임명이라 하면 20대 중 취업했다 이건가요? 연령대는 20 후반인가요? 아니면 네, 우리 국토교통부로 임명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연령대 20대로 임명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사원연차들이 보통 관제를 일반적으로 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그 경력이 4~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함께 관제를 하나요? 뭐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제가 한 명이 총괄 하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기능인가요? 아니면 그게 되는 게 맞나요? 예, 직접 관제를 하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보조하면서 좀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타워에서 관제탑에서 이머전시를 줄 시간을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추후에라도.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 바꾸지 않아서 확인해서 관제탑 그 근무자들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확인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그 시간이 지금 관제탑하고 통화해서 네, 무안국제공항 긴급 브리핑을 들어보셨는데 자, 교수님 보면은 예. 기장과 부기장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예, 보면은 한 4~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력들이요. 기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정도면은 비행 시간, 비행 경력도 꽤 된다고 보는 좀 베테랑 기장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비행 시간 6,800으로 나왔으면 제주항공 기준으로 대략 뭐 3,000 또는 4,000시간 정도 되면은 기장 승급을 하기 때문에 네. 최근 4~5년 정도 기장 근무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기령 보면은 나이의 그 비행기의 나이로 봤을 때 한 14~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기령 부분은 이제 항공기 기체 구조는 30년, 40년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다만 네. 그 중간에 엔진 정비를 중정비를 다 하고 또 인가를 받고 인증을 받고 또 기체도 정비를 받고 중간 점검을 다 받고 인증을 받기 때문에 네. 그냥 점검 없이 계속 10년, 15년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번 운행하면 또 계속 정비를 그렇죠. 하고 다시 뜨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 정비가 있고 비행 전 점검, 비행 후 점검, 또 중정비, 또 정비창에 들어가서 한 달씩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비 절차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령 자체도 다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편의적으로 생각할 때 새 비행기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인증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오는 노선들은 그 항공사들을 볼 때 15년 이상 된 비행기를 중국 당국에서 네. 항공 당국에서 초기에 인가해주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그 운항 실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인가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 항공 당국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와는 상관 우리는 다르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비행기 연령, 뭐 기령이라고 한 부분이 뭐 10년, 20년 넘어가더라도 네. 뭐 안에 들어갈 부품들은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조금 전에 이 기체 결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송지현 기자 일단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SNS에서는 뭐 해당 항공기 타지 마라 뭐 이런 증언도 나왔다고요? 네, 말씀하신 뭐 제주항공 타지 마라.
요 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죠. 블라인드에 지난 2월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라는 어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익명을 전제로 이제 글을 쓰는 건데요. 네. 제주항공 직원이다라고 하는 A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엔진 언제 비행기가 떨어질지 모른다. 지난 2월에요. 예, 그리고 정비, 운항, 뭐 재무 모든 게 개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주항공 정비사 B 씨도 정비사들이 이제 야간에 13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일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도 20분 이제 남짓 되고 쉬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승객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려면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제보를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주항공의 정비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기체 결함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사고 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보면은 이틀 전에도 시동이 꺼진 일이 있었다. 이런 또 목격이 나왔다고요? 네, 이제 사흘 전인 27일인데요. 네. 예, 제주에서 이제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에 이제 회항을 한 상황인데 이 회항 이유가 국토부는 이제 승객 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경우이든 이 사흘 전 회항은 이제 기기 결함 등이 아니라 인적 사고.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번 사고랑 크게 연결이 있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제주항공 측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죠.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사고 난 기체가 이틀 전에도 회항을 했다고. 그 회항은 뭐 항공기 이상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아니었고요. 당시 제주를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 다신공항으로 가는 그 항공기였는데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다시 인천으로 회항했던 그 상황입니다. 2022년 11월 사고. 그거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저희들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뭐 계획된 정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발 전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 측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근데 또 제주항공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 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이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의혹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항공사가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고 그런 시스템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항공 당국에서 감독관들이 정기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점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20억, 30억, 수십억씩 지금 과징금을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서 지금 통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무리하게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생략하거나 절차를 삼가하거나 점검을 생략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을 넘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미 몇 차례 있어서 벌써 과징금이 나간 사례가 네.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비사들의 뭐 업무 환경이 좀 고되더라도 정비 네. 자체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송지원 기자 이렇게 보면은 이 사고 난 항공기가 중단거리 비행을 좀 쉴 새 없이 많이 반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제주항공 측에서 또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의 노력이 남은 탑승자 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보듬고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은 가족들의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에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몫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음을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탑승자 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필요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조금 전까지 어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된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모두 14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유가족들의 시신 확인 절차를 거쳐 장례식장으로 안치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필요한 장례 절차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 절차를 존중할 것이며 유가족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탑승자 가족들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주와 목포, 무안 등지에 호텔 객실을 확보했는데 인근에 목포대학교 기숙사가 별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이라든가 목포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목포대학교 기숙사를 확보해서 모든 유가족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이쪽으로 어젯밤 12시를 전후한 시간 목포대학교로 일부 이동을 하셨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항에 설치된 임시 숙소에서 머무르시면서 현장 수습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추가로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직원 37명을 무안공항 현지로 파견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탑승자 가족 지원을 할 그런 직원들을 추가로 파견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 한 300여 명이 탑승자 가족들 옆에서 말씀드린 어떤 장례 지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 사항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두 5개 보험사에 이렇게 분산 가입되어 있고 영국에 재가입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수습과 함께 장례 등 탑승자 가족 지원과 일단 보험사와 협의해가지고 유가족들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향후 보험 처리와 관련한 그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험사에서 어젯밤 늦게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시점에 요청을 하는 그런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한 부분들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1월 1일 오후 5시까지 무안공항이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안으로 입국하기로 돼 있던 해외에 나가 있는 지금 체류객들이 계신데 어제 인천과 부산을 통해서 귀국을 돕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안에서 나간 나가사키, 일본 나가사키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이나 인천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부산이나 인천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무안 나가사키 노선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으로 모시고 다시 지상교통편을 이용해 가지고 귀가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폐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1월 1일까지 국제선 10편, 국내선 5편 결항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운항편에 대해서도 현지 사정을 살피면서 운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탑승자 가족 지원과 운항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단어서 얻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아영 기자입니다. 네, 항공편 취소율 집계하신 걸로 알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집계 끝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속 집계 중인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평소보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취소량은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신규 유입량 신규 유입량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국 장일민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자도 중요하지만 생존자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승무원들 2명 생존자가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의료 지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추가로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향후 비행을 조금 꺼려할 수도 있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뭐 원하는 부서를 요청을 했을 시에 최대한 그쪽을 맞춰서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주항공의 기장 승급 기준이 혹시 타 LCC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최고 비행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엄격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저희 승무원 두 분이 생존해서 어제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가 어제 오후 늦게 다시 서울로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 다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생존 탑승자 가족 지원뿐만이 아니고 생존한 승무원들의 완치를 위해서도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완치 후 다시 본인이 희망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협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장 승급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른 회사하고 직접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주항공은 이제 부기장으로서 3,500시간 이상을 비행을 해야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을 채웠다고 기장으로 승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승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별도의 심사를 통해 가지고 기장 요원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당 편 기장은 총 비행 시간이 6,823시간 어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빛집 이나라고 합니다. 항공보험 배상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같은 기종의 항공기가 랜딩기어 사고가 일어나서 회항으로 나왔는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입장이나 추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태국 유가족들이 하셨는지도 내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험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례 절차 지원이 우선이고요. 어제 최대 배상 한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영국의 재보험사에서 어제 저녁 우리나라로 입국을 해가지고 오늘 중에 이들하고 어떤 이 보험 처리와 관련한 이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례 절차 진행과 더불어 가지고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탑승자 가족들과 유가족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들은 예우를 다해서 이 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은 이거 다음 브리핑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기어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이륙 직후에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다는 시그널이 접수가 됐고요. 모니터에 이제 확인이 됐고요. 해당 편 기장님은 우리 지상에 있는 정비 통제 센터와 교신을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상 작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편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회항에서 점검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편 승객들은 대체항공편을 이용해서 다시 제주로 출발하셨습니다. 태국 유가족 지금 입국 여부는 오늘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도착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지고 뭐 통역까지 옆에 같이 모셔가지고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도와드리고 현장에서 유해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배상 책임 담보 보상 한도가 10억 달러라고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개인 승객 보상 규모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장님과 부기장님 운항 경력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를 많이 운항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무한공항 운행 경험은 어떠신지 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보험사들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우리 탑승자 가족들에게 협의하는 그런 내용들,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사하고의 협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편 기장의 무한공항 탑승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몇 차례나 이제 운항을 했었는지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모든 기장님들이 어떤 특정 노선에만 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격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노선들인 경우에 특별 별도의 자격이 있는 어떤 그런 기장님들께 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내륙 노선, 국내선, 국제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어떤 특정 노선에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OBS 김하희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이사는 지금 현장에 계속 내려가 계신 상태인지, 그 다음에 어제 직원들 내려가셨는데 어제 밤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 브리핑 때 사고 이력은 없다고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비행기에 고장 이력은 확인하신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도 좀 이상이 있었던 비행기도 보잉 같은 기종이었는데요. 제주항공에서 지금 39대가 그 같은 기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고들을 계기로 해서 특별 점검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보잉사에 또 조사단 파견 요청은 안 하시는지 이 세 가지 질문 좀 여쭙니다. 예,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전에 끝난 국토부 브리핑에서 우리 국토부가 보잉에다가 사고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했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하셨고요. 보잉과 관련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들은 비단 어떤 이런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고 늘상 저희들이 보잉하고 계속 교류를 컨택을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이슈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번에 특별 점검은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특별 점검이요? 저희들이 오늘 발생했던 랜딩 기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고 오늘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이 점검 일자가 언제였느냐라는 어제 질문을 주셨던 적이 있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늘상 비행기가 출발하고 또 중간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중간 점검, 그리고 하루 비행이 끝나는 비행 후 점검, 그런 거는 일상적인 점검이고요. 최근에 정기 점검 형태로 A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가 600시간 정도 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압 계통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그런 점검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점검일은 12월 20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특별 점검 말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이슈가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비행 전후 또 아까 말씀드렸던 A체크, 그리고 또 보다 기간이 긴 2년이 검사 기간이 2년 또는 비행 시간이 한 7,500시간 됐을 때 받는 C체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빈도가 잦은 어떤 그런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예방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후 4시에 현장으로 가셨고 지금도 현장에서 우리 파견된 직원들과 함께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현장 수습과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직원들께 현장 수습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제주항공 측 브리핑 들어봤는데요. 5개 보험사와 1조 원대 보험이 들었다. 그리고 협의를 시작하고 있고 현재 직원 300명을 유가족 지원들 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 기자, 일단 이 사고 항공기가 중단거리 비행을 좀 쉴 새 없이 반복을 많이 했다. 이런 의혹이 좀 일고 있어요. 네, 이 사고 여객기가 최근 48시간 동안에 무안 제주,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는 게 모두 13차례 운항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48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이런 이틀 동안에요. 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공항 이제 체류 시간도 대체로 1시간 내외로 굉장히 짧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봤던 국토부와 제주항공 쪽 브리핑을 봤을 때 제주항공 쪽에서는 특히나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무리하지 않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일단은 일반인 저희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13차례나 국내외 노선을 반복해서 운항하고 정비 시간도 보면 한두 시간밖에 안 되고 하면은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는 항공사들이 운항을 많이 못했었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네.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시간, 정비하는 시간이 최소 30분. 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시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수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 60일 동안 계속 운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규정 어차피 시간이 내에서는 600시간이 되면 또 경정비도 해야 되고 또 2000시간이 되면 또 중정비로 해서 중정비하면은 비행기가 또 한 달 동안 정비하는 기간이 또 잡히기 때문에 가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항공사들은 그렇게 법적인 절차 안에서 아마 기준 안에서 최대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절차 그래도 안에서 운영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항공기를 한 대를 운영하는 거에서 사고 발생 위험은 없는 건지도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려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가동 시간하고 턴어라운드 정비 주기 시간을 다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항공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를 이렇게 1년 동안 운영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600시간이 되면 경정비하는 또 일주일 잡히고. 그죠? 또 중정비하는 다음에 정비 기간 중정비하는데도 한 달 정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 기자, 일단 사고 목격자들이 사고 비행기가 일단 착륙부터 굉음이 나고 좀 이상했다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싱크를 먼저 일단 들어보시죠. 제발 보고만 있지 말고. 가슴이 제 막내딸이에요. 죽었다든지 살았다든지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야지. 언제 말해주려고 안 해줘. 우리 딸 없으면 안 돼. 안 돼. 우리 딸. 사회만 간지 알고 있었는데. 이가 이렇게 가서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았던가 봐요. 한 바퀴 돌고 와서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담벼락에 탁 받으면서 쿵쿵 하면서 불이 났어요. 들썩들썩 하는 이런 굉음이 들렸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놀라서 이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저기에서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 검은 연기가 청계 저쪽까지 그냥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네, 목격담과 안타까운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자, 교수님 보면은 생존자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승무원들 남성, 여성 두 명이 일단 극적으로 생존을 했는데 둘 다 보면은 꼬리칸 이 비행기 후미 쪽에 있다가 좀 생존하게 돼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생존을 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가 마지막에 그 외곽 벽에 가격을 하면서 그때 충돌이 일어나면서 항공기가 크게는 두 동강으로 나눠진 걸로 보고 그때 나눠지면서 그 충격이 완화되면서 후미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승객들은 이제 안전벨트를 우리가 이제 허리에 있는 하나가 있지만 그 승무원들은 그 의자가 뒤에 있는 장치에 또 고정이 돼 있고 의자 자체가 고정돼 있고 또 어깨끈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